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진짜로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2025년 12월 미국 국방부 지하 3층 비밀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미국 우주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발사 직전 센서 이상으로 카운트다운이 멈춰서자 회의실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 봐라. 역시 한국은 안 되는구나. 센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우주 강국. 이제 한국도 현실을 깨달을 거야. 미국 최고 전문가들이 박수까지 치며 비웃었어요. 심지어 한 명은 차라리 북한이 화성 가겠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딱 30분 후 그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리호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13기 위성을 모조리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은 거죠. 그것도 오차율 0.2% 미만이라는 경이로운 정밀도로 말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한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 망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현장에 파견됐던 캐나다 출신 블루 오리진 최고 엔지니어 마커스 리가 일주일 후 펜타곤 회의에서 터뜨린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 한마디로 미국의 우주 전략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전 세계 우주산업 판도가 뒤흔들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최고 전문가를 이렇게 경악시킨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마커스 리가 직접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고백할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정말 완전히 얕봤거든요. 제 이력부터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로켓에 미친 놈이었어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따고 그 유명한 블루 오리진에서 9년간 재사용 엔진 개발 총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B-4 메탄 엔진의 연소 효율 개선 알고리즘은 지금도 블루 오리진의 핵심 기술이에요. 동료들은 저를 엔진의 신이라고 불렀고 제프 베조스도 제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우주 기술이 어디 있어?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선 완전히 무시했어요. 중국은 그나마 인정했지만 일본도 따라하기나 잘하는 나라 정도로 봤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었죠. 2024년 11월 어느 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커스, 긴급 임무가 있다. 한국의 우주기술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최고 전문가인 내가 직접 가서 평가해달라. 그때 저는 정말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요? 겨우 네 번째 발사하는 나라가 미국한테 위협이요? 스페이스X는 2023년에만 98회 발사했어요. 블루 오리진도 재사용 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반면 한국은 고작 네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두 번은 실패했고요. 이건 완전 쉬운 임무네. 한국 애들 기술 수준 대충 확인하고 보고서 써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끝이야. 상관에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한국은 그냥 우리 고객일 뿐입니다. 경쟁자가 될 수 없어요.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 만나서 몇 가지 질문해보고 시설 좀 둘러보고 그냥 예의상 격려해주면 되겠군. 심지어 동료들한테 농담까지 했어요. 한국 가서 김치나 실컷 먹고 올게. 기술 평가는 하루면 끝날 거야. 인천공항으로 가는 14시간 비행 내내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주기술의 절대 강자고 나머지는 다 우리 밑에 있어.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걸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공항에서 나로 우주센터로 가는 차 안에서 미국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는데 한 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의 실패 데이터 축적량이 블루 오리진 초기 개발 단계와 동급 수준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이 무슨 엄청난 의미인지를요. 그리고 더더욱 몰랐죠.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들이 미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첫날 저녁, 데이비드 클라인 무관과 장하인 통역사가 현지 분위기를 느껴보자고 제안했어요. 마커스, 숙소 근처에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이 있다고 하네요.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호텔에서 간단히 먹고 내일 일정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지 분위기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음식도 한번 맛봐야죠. 장하인 씨가 안내한 곳은 복순내 밥상이라는 아주 소박한 한식당이었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 같았습니다. 여기가 맛집이에요? 좀 초라한데.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벽 전체가 신문 스크랩으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누리호 관련 기사가 10년치나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로호 성공의 기쁨 2013년. 누리호 1차 발사 도전기 2021년. 아쉬운 2차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2022년. 드디어 해냈다. 누리호 3차 완전 성공 2022년. 이번엔 실용 위성까지. 4차 발사 기대감 최고조 2024년. 더 소름 끼친 건 그 옆에 붙어있던 동네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였어요. 우리 과학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이 응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이번엔 꼭 성공하길 기도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파이팅.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그린 로켓 그림까지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누리호 그림들이 벽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쓴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우주 아저씨들 화이팅! 로켓 타고 달까지 가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김복순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이 정말 따뜻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누리호 보러 오신 분들이시죠? 장하인 씨가 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우주 전문가세요. 미국에서 로켓 엔진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자 복순 사장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이고, 그럼 진짜 전문가시네요. 우리 누리호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정말 잘 만든 거 맞죠? 그리고는 벽에 신문 스크랩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기사들 다 제가 모은 거예요. 우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격려받고 가신다고 해요. 목소리에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좀 진지한 표정이 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응원해왔는데 누가 누굴 평가한다고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가세요. 그 말씀에서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담긴 목소리였거든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저는 벽에 붙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봤어요. 2013년 나로호 성공부터 시작해서 누리호 개발 전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실패했을 때의 격려 기사, 성공했을 때의 축하 기사, 그리고 다음 도전에 대한 기대 기사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기사들이었어요.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음을 준비하자. 2차 발사의 교훈, 더 완벽한 3차를 위해.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다음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보는 시각이 모든 기사에 담겨 있었어요. 장하인 씨가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복순 사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스크랩하신 거래요. 10년 넘게 계속해 오셨대요. 우주센터 직원들한테는 이 식당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받는 장소라고 해요.
데이비드 클라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커스, 이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본 적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지속적이고 따뜻한 응원은 절대 보지 못했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복순 사장님이 특별히 반찬을 더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드세요. 내일 발사 보러 가시죠.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꼭 확인하고 오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복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주 개발을 사랑하는지,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꼭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자랑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한국에는 있구나. 이런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주 개발. 이건 정말 특별한 거야. 이게 두 번째 균열이었어요. 제 확신에 생긴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큰 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드디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격 탐방이 시작됐어요. 항우연 정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 그런데 정말 충격은 시험동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김도현 본부장이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첫 마디부터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커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블루 오리진의 B-4 엔진 연소 효율 개선 논문 잘 읽었어요. 정말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뭐라고요? 제 논문을 읽어봤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제 연구를 알고 계시다니. 당연하죠. 우리도 전 세계 우주기술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특히 재사용 엔진 분야에서는 박사님 연구가 최고 수준이니까요. 이미 여기서부터 제가 가진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도현 본부장이 제일 먼저 저를 데려간 곳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실패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커다란 홀 한쪽 벽 전체에 빨간 동그라미 89개가 그려진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김도현 본부장이 아주 담담하게 마치 자랑하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실패 기록입니다. 총 237회의 연소시험 중 89번이 실패했어요. 모든 실패 원인과 개선 방안을 여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블루 오리진에서 9년 일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실패를 공개하는 곳은 처음 봤거든요. 실패를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시면 외부에서 기술 수준을 의심하지 않나요? 경쟁사들이 보면. 김도현 본부장이 씁쓸하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우리도 그런 걱정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그러면서 빨간 동그라미 하나를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127번째 시험에서 터빈 블레이드가 파손된 케이스예요. 처음엔 원인을 몰랐죠. 하지만 6개월간 분석한 결과 고온에서 금속 피로가 예상보다 3.7배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소재를 인코넬 718에서 렌 합금으로 바꾸고 블레이드 두께도 2.3 늘렸습니다. 결과는 완벽해졌어요. 장하인 씨가 번역해주면서 놀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모든 실패 사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상세한 분석과 개선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데이비드 클라인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이네요. 체계적이고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그 다음에 보여준 자료는 더더욱 놀라웠어요. 국산화율 94.7%, 엔진, 터보펌프, 연료 탱크, 전자장비, 심지어 페어링까지 거의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터보펌프만 해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 만들 수 있는 초고난이도 기술인데. 김도현 본부장이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도전해보니 되더라고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현대중공업이 연소기를 담당했고 한화시스템이 전자장비와 비행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터보펌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직접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냈습니다. 특히 터보펌프 기술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회전수 분당 36,000rpm에서도 진동이 0.02 이하로 유지돼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젠장. 블루 오리진도 초기에 이런 완벽한 시스템은 없었는데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타트업 레드샌드 방문이었는데 이게 진짜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박지훈 대표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MIT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한국에 와서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MIT를 그만두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이 더 재미있거든요. 도전할 게 많으니까요. 그가 보여준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 데이터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고체 연료보다 연소 효율이 42.7% 높아졌어요. 그것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최적화하면서요. 이 방식은 미국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박지훈 대표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죠.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게 스타트업의 매력 아닙니까? 기존 방식을 따라하면 재미없잖아요. 그가 보여준 실험 데이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소 온도 3247도에서도 안정적 작동, 연소압 157기압에서 진동, 0.01% 이하, 연료 효율 96.3%까지 달성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 로켓에 적용할 수 있나요? 이미 소형 시제품 테스트를 마쳤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위성 발사체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비용도 기존 엔진보다 34% 저렴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의 기술 생태계는 제가 알고 있던 미국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더 과감하고 더 협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는데 제 확신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한국 정부가 제공한 기술 자료와 미국에서 가져온 비밀 문서들을 밤새워 분석했습니다. 총 3개의 박스에 담긴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는데 볼수록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충격 센서 데이터의 정밀도. 발사당 무려 547만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온도, 압력, 진동, 연료 유량, 산화제 농도, 전기 신호까지 모든 걸 0.01초마다 측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스페이스X도 300만 개 정도인데 한국이 훨씬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데이터들이 모두 AI로 실시간 분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0.003초 만에 감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경학국제평가기관들의 비밀 보고서, 국제우주전략연구소, 유럽우주청, 심지어 러시아 로스코스모스까지 모든 기관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스페이스X 이후 세계 우주산업에서 동급 경쟁이 가능한 첫 번째 후보는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2025년 이후 한국이 세계 우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후보라고요? 게임 체인저라고요? 제가 한국을 단순한 고객으로 봤는데 전 세계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소름 미국 CIA와
국방부의 극비 분석 보고서. 한국의 우주기술이 미국 상업 발사 시장의 23.7%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5년 내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용 경쟁력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23.7%요?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 분석이었어요. 네 번째, 기절초풍 목표 발사 비용 분석. 한국의 목표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487달러였어요. 현재 스페이스X가 1127달러, 블루 오리진이 1890달러인 걸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자동화 기술, 삼성의 반도체 정밀 제조 기술, LG의 배터리 최적화 기술, 포스코의 특수강 제작 기술이 모두 로켓 제작에 적용될 예정이었거든요. 다섯 번째, 대박 생산 계획의 규모. 2025년부터 연간 누리호 15기 생산 계획. 2027년에는 32기까지 늘릴 예정. 2030년에는 재사용 로켓까지 포함해서 연간 50기 생산 목표. 이건 거의 스페이스X급 대량 생산 체계였어요. 여섯 번째, 충격 재사용 로켓 개발 현황. 설계 완료도 87.3%. 첫 시험 발사 2026년 3월 예정. 일단 로켓 바다 착륙 성공률 목표 94%. 스페이스X 팰컨 9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었는데 일부 기술은 오히려 더 진보된 수준이었어요. 일곱 번째, 소름 국제 협력 네트워크. 이미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위성 발사 계약 체결. 유럽 우주청과 기술 교류 협정 논의 중. 심지어 브라질, 아르헨티나와도 협력 방안 검토 중.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주 허브가 되려는 거였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모든 자료 검토를 마쳤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세계의 이를 증명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미국이 정말 알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경쟁자인가. 그리고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경쟁자였어요. 드디어 운명의 D-데이가 왔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누리호 4차 발사일. 새벽 5시부터 나로우주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특별 관람석에서 발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관제실 분위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무척 차분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모든 사람들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T-30분. 관제실 곳곳에서 최종 점검 보고가 올라왔어요. 1단 추진제 주입 완료. 2단 추진제 주입 완료. 위성 상태 점검 완료. 기상 조건 양호. 해상 안전구역 확보. 모든 게 완벽했어요. T-10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T-1분. 드디어 마지막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그런데 바로 그 순간 0에서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발사 중단. A-7 압력 센서 이상 감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럴 줄 알았어. 미국이었다면 바로 발사를 취소하고 최소 2주는 연기했을 거예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김도현 본부장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A-7 센서 이상 확인. 즉시 과거 데이터베이스 검색하세요.
뭐라고요?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고요? 몇 분 후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습도 82% 이상 환경에서 A-7 센서가 오작동하는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134회 시뮬레이션했던 시나리오입니다. 134번이나 시뮬레이션했다고요?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대비했다는 거예요? 백업 센서 B-7 상태는 B-7 센서 정상 작동 확인. 신뢰도 99.7%입니다. 우회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전환 완료까지 23분 소요됩니다.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빠르고 정확한 대응은 처음 봤거든요. 김도현 본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업 센서로 전환하고 30분 후 발사를 재개합니다. 30분 후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T-10, 9, 8, 7, 6, 5, 4, 3, 2, 1. 발사. 그 순간 누리호가 엄청난 화염을 뿜으며 하늘을 찢고 솟아올랐어요. 와!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일단 연소 정상. 고도 50km 통과.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고도 200km 통과. 페어링 분리 성공. 2단 연소 종료. 3단 점화 성공. 모든 단계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위성 분리. 위성 분리 시작합니다. 13기의 위성이 하나씩 차례대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위성 1호 분리 성공. 궤도 진입 확인. 위성 2호 분리 성공. 궤도 진입 확인. 위성 3호 분리 성공. 하나, 둘, 셋. 10세까지 모든 위성이 완벽하게 분리됐어요. 최종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최종 궤도 고도 601.347km. 목표 궤도 600km. 오차가 고작 1.347km. 오차율 0.22%. 이건 스페이스X보다도 정확한 수치였어요. 데이비드 클라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마커스, 이 정밀도는 정말 대단한데요? 블루 오리진 초기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저는 큰 숨을 내쉬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 맞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미국이 완전히 뒤처진 건 아닐까? 미국 복귀 후 일주일, 드디어 운명의 펜타곤 회의가 열렸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미국 국방부 지하 3층 극비 회의실에 미국 우주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집결했어요. 국방부 우주전략 총괄 케빈 로웰, 민간 우주기업 대표 로비스트 브라이언 스콧, 일본 우주정책 자문관, 야마구치 사토루, 그리고 유럽 우주청 연락관까지.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한국은 아직 미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빈 로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마커스 박사. 한국의 누리호 기술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려할 정도인가요?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브라이언 스콧이 먼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발사 직전에 중단됐다면서요? 역시 아직 한참 멀었군요. 스페이스X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는 하지 않거든요. 야마구치 사토루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일본의 H3 로켓과 비교해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죠. 센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우주 강국이라고. 회의실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역시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지 독창성은 없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고객 역할이나 하겠군. 모두가 한국을 폄하하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네, 맞습니다. 한국은 별거 아니었어요라고 말하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스콧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네 번째 발사로요? 농담하시는 거죠? 스페이스X는 연간 100회 이상 발사하는데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탁 하고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밀도와 기술력을 보세요. 한국의 위성 투입 정확도는 오차율 0.22%예요. 이건 스페이스X와 완전히 동급이거든요. 게다가 발사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안전 시스템의 증거예요. 134번이나 시뮬레이션한 상황이었고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야마구치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사용 기술은 아직 재사용 로켓 개발에 이미 착수했어요. 설계 완료도가 87%고 내년에 시험 발사 예정입니다. 머신러닝 기반 최적화까지 도입했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요. 목표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487달러예요. 스페이스X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고요. 케빈 로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현대중공업, 삼성, LG가 모두 참여해요. 그들의 대량 생산 능력과 자동화 기술을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브라이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했어요. 그래도 기술 수준에서는 저는 단호하게 끊어서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도 이미 동급 이상이에요. 국산화율 94.7%. 터보펌프부터 전자장비까지 모든 걸 자체 제작해요. 실패 관리 시스템은 어때요? 237번 시험 중 89번 실패를 모두 공개하고 분석했어요. 이런 투명성과 체계성은 우리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전 국민이 우주 개발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국민적 열정은 기술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케빈 로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바꿔야 해요. 한국을 더 이상 고객으로 보면 안 되고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일주일 후인 2025년 1월 3일, 더욱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동맹국 고위급 우주정책 브리핑.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대표들까지 모두 참석한 역사적인 회의였어요. 케빈 로웰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마커스 박사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우주기술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국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일어서서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 한국은 기술적으로 명확히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중국 바로 다음이에요. 일본 대표 야마구치 사토루가 발끈해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일본보다 앞섰다는 겁니까? 우리가 H-2, H-3을 수십 년간 개발해왔는데. 죄송하지만 팩트입니다. 일본의 H3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누리호는 이미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어요. 13기 위성을 모두 정확한 궤도에 올렸고 오차율 0.22%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럽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겠군요. 독일 대표도 거들었어요. 한국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술이 우주 분야에 적용된다면 정말 강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주동맹 2.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기존 미국 중심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고 모든 기술과 데이터를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무엇보다 스페이스X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호주 대표가 흥미롭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발사 비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둘째, 기술적 독점을 방지해서 더 안정적인 우주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 기술과 결합하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참모가 급히 뛰어들어와서 보고했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사용 로켓 개발 예산을 기존의 2.3배로 대폭 증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스페이스X 출신 핵심 엔지니어 24명을 영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완전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영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한국과의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호주 대표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한국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즉시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겠어요. 프랑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유럽우주청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독일 대표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독일 항공우주센터도 한국과 기술 교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야마구치만 혼자서 반대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어요. 케빈 로웰이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우주기술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세계 우주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며 깊은 감회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우주기술의 절대 강자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저 미국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하며 교훈을 찾는 용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완벽하게 협력하는 놀라운 생태계.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우주 개발을 응원하는 뜨거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한국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우주 강국을 만들어냈어요. 제 최종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페이스X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진정한 새로운 세계 표준이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주 산업의 진정한 미래는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니라 여러 강국들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에 있다는 걸요. 한국이 바로 그 다양성과 경쟁의 첫 번째 진짜 파트너였던 거예요. 미국의 풍부한 자본력과 혁신 정신, 한국의 놀라운 정밀함과 불굴의 끈기, 유럽의 안정적인 기술력, 일본의 완벽주의적 품질 관리. 이 모든 것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때 인류의 우주 개발은 정말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최고는 결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6개월 후인 지금, 미국과 한국이 공동 우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중. 유럽우주청이 한국과의 협력 협정을 정식 체결. 호주가 한국 기술을 활용한 자국 위성 발사 계획 발표. 심지어 일본도 자존심을 접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 인도, 브라질까지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저는 이제 100% 확신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10년 넘게 축적된 철저한 준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전 국민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이 2026년 재사용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2027년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 세계 우주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거예요.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그런 새로운 우주 발사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다음 도전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분명히, 정말 분명히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요.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